지금은 코스피가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전에 확인했을 때 코스피가 9천이 넘었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최고가가 제가 확인했던 오늘 코스피 최고 지수가 9,040이었어요. 이게 오늘 또 그 코스피 그 기록을 세운 겁니다. 야, 진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많이 넘어가겠네요. 이 기세로 가면은 만도 되겠네요. 만. 야, 5,000포인트 간다고 그랬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연다라고 했을 때 저 믿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때 한 2,500 정도 하지 않았나? 이걸 어떻게 2배를 가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로 3,000 되더니 4,000 되더니 5,000을 그냥 뚫어버렸어요. 6,000, 7,000 뚫고 8,000을 갖다가 뚫었는데 8,000에서 쫙 폭락했다가 했는데 그런데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가지고 8,000 돌파하고 순식간에 9,000을 갖다가 뚫은 겁니다. 대단하다 그 생각이 드는데 대단하긴 대단한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양극화가 너무너무 심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코스피 9,000선인데 이제는 절반 이상이 됐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두 회사가 다 독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삼성전자, 두 번째는 하이닉스, SK 하이닉스가 그 두 회사가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얼마 전까지는 하이닉스하고 그 삼성전자가 전체 시총의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50%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확인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적어도 50% 가까운 5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는 그 비중을 우리나라에 그 많은 상장 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회사가 다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찾아봤더니 삼성전자가 주가가 35만 7천 원까지 갔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 주당 35만 7천 원인데 시가총액은 얼마냐면 2,084조였어요. 2,084조. 그런데 하이닉스는 제가 봤을 때 270만 원까지 갔더라고요. 주당 270만 원까지 갔는데 시가총액이 무려 얼마냐면은 1,924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2,084조인데 하이닉스가 SK 하이닉스가 1,924조면요. 160조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 시가총액이 1조 달러가 넘는 회사가 몇 개가 있냐면은 15개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1조 달러가 넘는 회사가 15개가 있는데 그중에 2개 회사가 대한민국에 있는 겁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시가총액이 제일 높은 회사는 엔비디아고요. 엔비디아,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스페이스X가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이에 또 올라가지고 스페이스X의 주가가 191달러 82센트까지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그 스페이스X가 2조 5천억 달러가 됐대요. 그러면은 스페이스X가 한 3등, 4등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엔비디아,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스페이스X, 아마존, 그 다음에 TSMC. 아시아에서 제일 시가총액이 큰 회사가 TSMC입니다. 그 다음에 브로드컴, 아람코, 테슬라, 메타 이렇게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원래는 스페이스X가 상장되기 전에는 삼성전자가 11등이었는데 12등으로 밀려났어요. 12등이 삼성전자, 13등이 SK 하이닉스예요. 그리고 하이닉스 밑으로 버크셔 해서웨이하고 마이크론이 14등, 15등 해가지고 어쨌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전 세계에서 기업 랭킹으로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12등, 13등 하는 그런 회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면요. 삼성전자는 뭐 그렇다고 치고 SK 하이닉스 주가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2001년도에는 1,200원이었어요. 1,200원.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아예 폭망해가지고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2003년도에는 135원이었어요. 135원. 그런데 지금 얼마가 됐다고요? 27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135원에서 만을 곱하면 135만 원이잖아요. 135만 원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27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003년에 135원짜리였던 하이닉스 주식이 지금 27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김만배 씨라고 있는데,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김만배가 아니라 2만 배가 된 거예요. 2만 배. 그때 2만 배가 됐으면은 135원짜리 주식 한 만 주만 갖고 있었으면은 얼마가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270만 원이란 말이에요. 270만 원. 야, 270만 원이란 이야기예요. 270만 원이면은 옛날에 2003년도에 135원 할 때 만 주 갖고 있었으면 135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만 주를 갖고 있으면요. 얼마가 되냐면 270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뭐 하도 옛날 얘기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 그때는 하이닉스였어요. 하이닉스가 이런저런 그 굴곡을 거쳐가지고 SK가 하이닉스를 인수해서 SK 하이닉스가 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최근으로 돌아와가지고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100조가 넘어갔을 때가 언제냐면 2021년 2월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100조 넘어갔다고 와 대단하다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2024년 5월에, 재작년 5월에 딱 2년 전에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150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3년 만에 50% 시가총액이 올라갔다 해서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작년 6월에 딱 지금부터 1년 전에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얼마였냐면은 200조였어요. 200조. 그러니까 작년 6월에 비해 가지고 지금은 1900조니까 10배가 뛴 겁니다. 10배가. 그러니까 2025년 6월 이재명 정권이 들어설 때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200조였고, 200조란 이야기는 주당 얼마였다? 한 20만 원 정도, 한 20몇만 원, 한 25만 원 정도 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10월 달에 300조 되고, 같은 10월 달에 400조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쭉쭉쭉쭉쭉 올라가가지고 지금은 1900조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SK 하이닉스의 역사를 갖다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하이닉스는 현대전자하고 LG 반도체가 합병해가지고 만들어진 회사예요. 현대전자는 1983년에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LG전자도 아마 1980년대, LG반도체도 LG전자가 아니라 LG반도체도 1980년대에 만들어졌을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86학번이니까 제 그 친구들 중에 뭐 전자공학과 이런 데 간 친구들이 있었어요. 뭐 어느 대학을 막론하고, 그러면은 삼성전자, 현대전자, LG 반도체에서 장학금을 줬어요. 공대생들한테는. 그래서 걔네들은 그냥 공짜로 그냥 돈 받고 다니면서 학교를 다닌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어제 말씀드렸을 때 뭐 법대 가면은 성적 좋아가지고 뭐 거기 무슨 이 고시반 들어가야 장학금 받고 그랬었잖아요. 문과들은. 이과에서는요 그냥 전자공학과 같은 데 딱 들어가면 알아서 회사에서 그 삼성전자, 현대전자, LG반도체 이런 회사에서 장학금을 줬어요. 장학금. 용돈을 줬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 중에 뭐 유학 가거나 그런 아니면 다른 길 가거나 뭐 학생 운동하거나 뭐 기자가 되거나 뭐 그러한 아주 뭐 특별한 그러한 그 길을 걷지 않는 친구들은 뭐 전자공학과 나왔으니까 회사 취직하는데, 삼성전자에서 장학금 받은 애들은 삼성전자 가고, 현대전자에서 그 장학금 받은 애들은 현대전자 가고, LG반도체에서 장학금 받은 애들은 LG반도체 가고 그랬었는데, 저희 때 삼성전자는 이렇게 확 크고 현대전자하고 LG반도체 간 애들은 확 쪼그라 들어가지고 야 똑같은 대학 나와가지고 단지 장학금을 어디서 받았냐에 따라가지고 애들 인생이 이렇게 확확 바뀌네,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997년에 IMF가 있었어요. IMF가 있어가지고 구조조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김대중 정권에서 뭘 했습니까? 아주 강력한 구조조정을 했는데, 그러면서 LG 반도체를 현대전자하고 같이 그냥 이렇게 합병을 시키자, 뭐 이렇게 어려웠으니까 그랬었던 거예요. 그래서 1999년에 현대전자가 LG 반도체를 인수를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제가 어제 엊그저께인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나라 영화 산업 무지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CGV는 부동의 넘버 원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어떻게 유지가 돼요. 그런데 2등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롯데시네마, 3등이 메가박스. 이런 회사들은 지금 살아남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합병을 갖다가 한다고 그랬었죠. 근데 메가박스가 중앙일보가 어려워지니까 JTBC가 어려워지니까 이 합병이 될래나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비슷한 거예요. 현대전자하고 LG반도체가, 삼성전자는 어쨌든 그렇게 탄탄하고, 그런데 이 두 회사는 어떻게든 살아나야 되는데 그 각자 도생은 어려우니까 합병하자, 그걸 갖다 정부에서 또 이렇게 등 떠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현대전자가 LG반도체를 인수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아자동차 인수하고, 뭐 은행들 뭐 합병한 뭐 무지하게 많았고, 그렇게 아주 혼란스러운 때가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까지 막 그렇게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어쨌든 현대전자가 LG반도체를 인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그 현대전자 자체가 부도 위기도 막 맞고, 그 다음에 그때 현대그룹 자체가 뭐 왕자의 난 뭐 이런 거 있었을 때 막 그럴 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LG 반도체를 인수한 현대전자가 2001년 4월 9일에 회사 이름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하이닉스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전자가 하이닉스가 된 게 2001년 4월 9일이고요. 그 다음에 뭐 어쩔 수 없다, 뭐 왕 회장님도 뭐 저러시고 그러니까 아예 현대그룹에서 분리하자 해가지고 하이닉스가 현대그룹 자체에서 분리가 된 거는 현대전자에서 하이닉스로 이름 바꾼 지 4개월 만인 8월 1일에 2001년 8월 1일에 하이닉스가 아예 현대그룹에서 분리돼가지고 뭐 워크아웃 들어가고 막 그랬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워크아웃 들어가고 막 그랬으니까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현대전자, LG 반도체 합병된 하이닉스가 스스로는 이게 유지가 되기 어렵다라고 채권단에서 판단하고, 채권단 위에 정부에서도 판단해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하이닉스 팔아먹읍시다. 뭐 외환은행처럼 하이닉스 팔아먹읍시다 해가지고 매각 협상이 시작된 게 2001년 12월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2001년이라고 하는 그 해가 굉장히 그냥 파란만장했던 해였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4월 9일에 사명을 하이닉스로 변경했어요. 8월 1일에 현대그룹에서 분리됐어요. 그 다음에 12월부터 우리 하이닉스를 갖다가 팔아먹어야 되겠다. 누가 우리 하이닉스를 인수할 것이냐라고 매각 협상을 시작을 했는데, 이때 그 매각 협상에 들어왔던 회사가 어디냐면 그 회사가 바로 마이크론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이닉스가 13등이고 삼성전자가 12등 시가총액으로, 12등이 삼성전자, 13등이 하이닉스, 15등이 어디라고요? 마이크론이라고요. 그 마이크론이 2001년 12월에 하이닉스를 먹겠다고 매각 협상을 시작한 겁니다. 그때 마이크론은 D램 세계 넘버 2였어요. 넘버 1이 아마 삼성전자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런데 2002년 4월 30일에 하이닉스 이사회가 반란을 일으켜요. 어떻게 반란을 일으키냐? 마이크론이 하이닉스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그때 마이크론에서 제시했던 금액이 얼마냐면 38억 달러였거든요. 38억 달러. 지금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얼마라고요? 1억 달러가 넘는데 1조 달러가 넘는데 1조 달러가 훨씬 넘어서 지금 1900조가 넘는 회사가 됐는데, 2002년 4월 30일에 하이닉스한테 하이닉스를 사겠다라고 이 마이크론이 채권단한테 제시한 금액이 40억 달러도 아니고 38억 달러야. 만약에 그때 마이크론이 40억 달러 제시했으면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38억 달러, 38 광땡인가 어쨌든 38억 달러를 제시를 하니까 하이닉스 이사회에서 그때 뭐 교수님들도 많고 막 그랬었는데, 안 된다. 이것은 너무 헐값이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국부라고 할 수 있는 국가의 재산인데 하이닉스를 이거를 이렇게 헐값에 팔 수는 없다 해가지고 안 된다라고 이사회에서 반대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날 5월 2일에 마이크론에서 그럼 우리도 안 산다. 우리가 38억까지는 생각했는데 뭐 40억 이렇게는 우리도 안 산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이크론은 왜 하이닉스 인수를 포기했을까요? 마이크론은 하이닉스를 키울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뭐냐면 38억에 산 다음에 38억 달러에 산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하이닉스를 고사시킬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세상 전 세계 시장에 플레이어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삼성전자하고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론하고 그 다음에 뭐 엘피다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일본의 이제 회사들 이런 회사들 3강 체제로 남으면 그럼 마이크론의 입지가 훨씬 더 그 n분의 1만 해도 3분의 1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 하이닉스까지 있으면은 조금 더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마이크론이 하이닉스를 인수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높으니까 에이 그럼 안 산다 이렇게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02년도 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딱 보니까 그때부터 하이닉스 임직원들은 자존심에 기스가 아주 크게 난 거야. 그래도 우리가 현대전자, LG반도체, 삼성전자 못지않은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뭐 서울대, 연대, 한양대 뭐 이런데 서울대, 연고대, 한양대 거기 전자공학과 그 어려운 과 나와가지고 내가 삼성전자도 갈 수 있었는데 현대전자에서 장학금 받는 바람에 내가 지금 하이닉스에 와 있는 거지. 내가 삼성전자에 가 있는 정혁진이나 이런 애들보다 공부도 더 잘하고 아이디어도 많고 더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취급을 받아? 이러면서 뭐가 생겼냐면 하이닉스한테는 도끼가 생겼대요. 도끼가. 어쨌든 이렇게 하이닉스가 어려워지고 뭐 워크아웃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워크아웃 상태가 계속되니까 하이닉스 사람들은 오기가 생겼대요. 일단은 어떤 오기가 생겼냐면 첫 번째 형광등을 하나씩 뺄 수밖에 없었대요. 진짜 10,000원, 10만 원이라도 아껴야 된다. 우리 회사가 살아남으려면 돈을 아껴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기억나는 게 그 2000년대 초반에 그 하이닉스에서 변호사를 뽑는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이닉스에서 변호사도 뽑아 그래가지고 딱 봤더니 제 기억에 제가 삼성에서 변호사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받는 그 연봉의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하이닉스에서 제시한 연봉이 변호사 필요합니다. 우리 하이닉스가 변호사 꼭 있어야 됩니다. 해가지고 변호사 뭐 공고 같은 게 딱 나서 하이닉스도 변호사를 뽑네라고 생각하면서 딱 봤는데 뭐 PS 저희 이제 그 PS 같은 거 받았으니까 PS까지 생각하면은 한 3분의 1도 안 됐던 것 같아요. 한 3분의 1 정도 됐나? 절반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하이닉스가 그렇게 어려웠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무실에 형광등을 하나씩 뺐대요. 조금 침침해도 그래도 일할 수 있으니까 뭐 컴퓨터에서 빛 나오니까. 두 번째는 이제 그 구내 식당 가면 밥 먹고 이렇게 닦아야 되잖아요. 뭘로 닦습니까? 냅킨으로 닦아야 되는데 그 냅킨 값을 아낀다고 손수건 가지고 다녔대요. 하이닉스 직원들이 야 이거 냅킨 값 이거 얼마냐 다 이거 그래도 한 달 모으면 이게 몇십만 원 돼. 그럼 이거라도 아껴야 돼. 그래가지고 냅킨 대신에 손수건 해가지고 손수건으로 입 닦고 집에 가서 빨고 그랬대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게 있어. 야 참 하이닉스 사람들 너무 마음이 아팠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뭘 건드렸냐면 아니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도 밥은 안 건드린단 말이에요. 밥 먹는데 밥그릇 건드리진 않지 않습니까? 하이닉스는요 구내식당에서 반찬을 건드렸대요. 이거 보고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반찬의 가짓수를 줄였대요. 원래 이제 뭐 국도 있고 뭐 고기도 있고 뭐 김치도 있고 이렇게 막 있어야 되는데 그 반찬의 가짓수를 뭐 한 4개쯤 나오는 거를 하나를 갖다가 뺍시다. 반찬 값이라도 아낍시다. 이러면서 하이닉스 사람들이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겼냐면 독해졌대요. 그러면서 하이닉스에 그 단어가 생겼는데 어떤 단어냐면 어떤 단어라고 할까 어떤 그 이야기가 하이닉스에서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회자가 됐냐면 고맨고 이즈맨 이즈라고 그랬대. 이게 뭔 말이야? 콩글리시 아니겠습니까? 고맨고 이즈맨 이즈 무슨 뜻이냐면 갈 사람은 가라. 고맨 갈 사람 가. 그 다음에 이즈맨 남아있을 사람은 남아있어. 갈 테면 가라. 비겁한 자여 갈 테면 가라. 우리는 하이닉스를 지킨다. 이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이닉스 직원들은 내가 끝까지 지킨다. 내가 배수해진 치고 마지막까지 지킨다. 이렇게 하이닉스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했냐면은 우리는 독해야 돼. 그 다음에 우리는 더 스마트해져야 돼.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러면서 어려움을 딱 겪으면서 하이닉스한테
원팀 스피릿이 생겼대요. 원팀 스피릿. 그러니까 믿을 거는 내 동료밖에 없어. 떠날 사람들은 가. 갈 사람은 가. 갈 테면 가라. 남아있을 사람들, 우리 삼성전자보다 연봉 절반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회사를 지킬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거 갖다가 반등을 해볼 거야. 그러니까 다 떠난 거예요. 근데 딱 남았어. 정혁진이라고 한 애가 남았어. 보니까 어리버리하고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남았단 말이야. 남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고맙겠지. 야, 얘는 의리는 있네. 그러면은 다시 봐야 되겠네. 야, 정혁진 이제는 맨날 맘모스 빵만 처먹고 반찬 여러 가지 먹고 해가지고 좀 짜증났는데 그래도 의리는 있네. 떠나지 않고 지켰네. 이즈맨이네, 이즈맨. 이즈맨 이즈. 고맨은 고야. 이즈맨은 이즈야. 그러니까 서로 끈끈해지지 않습니까? 이건 이해가 돼요. 오징어 페퍼민트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솔루션 중심 사고방식이 생겼대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잘 되는 조직은 어떤 조직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누구 책임이냐. 이렇게 된 조직은 망하는 조직이에요. 지금 민주당은 어떤 조직입니까? 지금 민주당은 12대 4로 이겼는데 그런데 졌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정청래 책임이다, 대통령 책임이다. 정원호 책임이다. 그다음에 하정우 책임이다. 이러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조금 이제는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잘 되는 집안이냐. 꼬라지 보세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응? 해결할 방법을 갖다가 내세워야 되는데 이건 누구 책임이다. 누구 책임이다. 당연히 책임져야 될 사람은 책임도 안 지고 있고.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 모양인 거고요. 그나마 우리나라가 이만큼 버텨내고 있는 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때문이 아닌가. 거기에다가 하나 두 개 더 합치면은 저 현대자동차 이러한 그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이닉스 DNA가 생긴 거예요. 첫 번째는 독하다. 독하면서도 그러니까 본인들은 스마트하면서 독하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독한 거예요. 그 방점은 독함에 찍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원팀 스피릿이 생겼다. 세 번째는 문제 해결 중심, 솔루션 중심의 사고 방식이 이 하이닉스에는 그 DNA로 장착되기 시작했다. 이러면서 하이닉스가 2002년도에 마이크론한테도 무시당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10년 가까이 버틴 거예요. 10년 가까이 딱 버티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011년 말이 됐어요. 2011년 11월 10일에 하이닉스의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가 어느 회사였냐면 SK텔레콤이 하이닉스를 인수하겠습니다라고 채권단에다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는데 SK텔레콤하고 경쟁하던 회사가 있었어요. 그게 지금은 망한 회사였는데 STX라고 조선회사 있지 않았습니까? STX가 SK 하이닉스를 인수하겠다라고 경쟁을 한 거예요. 누구하고? SK 텔레콤하고. 하이닉스를 인수하려고 한 경쟁자가 SK텔레콤, STX, 처음에 S로 시작하는 두 회사가 경쟁을 했다가 STX는 포기했어요. STX가 포기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주가가 급등했어요. 왜냐? 하이닉스 그거 인수해봤자 그거 오히려 그냥 발목 잡고 그 다음에 늪에 빠질 수 있다. SK텔레콤은요. 주가가 폭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11월 10일에 SK텔레콤이 하이닉스 인수 의향서를 제출해가지고 하이닉스 인수 절차에 들어가서 하이닉스를 인수를 했는데 하이닉스를 왜 인수했습니까? 한 사람이 최태원 회장이었어요. 최태원 회장은 왜 그 하이닉스를 인수하려고 했을까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그 SK그룹이 대표적인 회사가 어디입니까? 첫 번째는 유공, 지금은 SK 하도 이름 많이 바뀌어가지고 모르겠는데 SK이노베이션인가? 어쨌든 유공이 있었어요. 유공이 무지하게 좋은 회사였죠. 석유공사 아닙니까? 그 다음에 SK텔레콤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최태원 회장은 그 유공하고 SK이노베이션하고 SK텔레콤 가지고는 미래가 잘 안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삼성 같은 경우엔 전자 다음으로 생각한 게 바이오 아니겠습니까? 삼바.
그런데 최태원 회장은 고민하다가 반도체가 유망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반도체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는 2008년도였대요. 그런데 최태원 회장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2008년도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반도체 회사들끼리 치킨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반도체 가격이 공급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폭락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메모리 쪽에는 플레이어가 4개 회사가 있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건 우리나라 회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이크론, 그 다음에 일본의 원래 반도체 하면 일본 아니었습니까? 삼성전자가 일본에서 반도체 기술 들여온 거 아니겠습니까? 배워가지고. 그런데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이 어려워져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합병된 회사가 엘피다라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었어요. 전 세계에는 반도체 시장, 메모리 시장은 4대 플레이어가 있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리고 엘피다였다. 그런데 이때 2000년대 중반에는 굉장히 반도체 시장이 치킨 게임이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때였는데 그 시점에 최태원 회장이 2008년도부터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도 매물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삼성전자가 매물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의 하이닉스에 SK가 아직은 아니었으니까 하이닉스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최태원 회장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글로벌 반도체 지형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하이닉스의 숨겨진 가치가 드러날 것이다. 그 다음에 지도가 보였대요. 최태원 회장이 지도가 보였대요. 앞으로 반도체 시장이 이렇게 될 거고 하이닉스가 거기서 이런 역할을 할 거고 그러면은 이제 하이닉스가 어떻게 될 거고 이런 것들이 딱 보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보다가 이제 2011년에는 이제는 우리가 인수할 타이밍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최태원 회장이 이 SK 하이닉스를 인수하기 전에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모리스 창이라고 TSMC 회장을 만났는데 이 하이닉스를 인수하기 전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리스 창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다운턴일 때, 불황일 때는 고객들하고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필요하고 업턴일 때는 지금이 어마어마한 업턴 아니겠습니까? 호황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에는 고객 위에 군림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다음에 최태원 회장이 앞으로 반도체가 유망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때만 해도 AI까지는 생각을 못했겠죠. 그런데 2008년, 2009년, 2010년 막 이럴 때 뭐가 나왔습니까? 그때 아이폰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바일 시대가 온다. 이제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노트북 켜고 그다음에 데스크탑 켜고 이런 시대가 지나가고 모든 사람이 다 핸드폰 들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오고 그 핸드폰 통해 가지고 컴퓨터랑 똑같은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시대가 올 것 같다. 그렇다라고 하면 아이폰 시대, 모바일 시대에는 반도체가 필요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서 그러면 반도체 회사가 유망할 거야. 그런데 하이닉스는 어떤 회사냐? 하이닉스는 힘이 센 회사라고 느껴졌다는 거예요. 재무제표에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딱 보면 하이닉스가 제대로 돈도 잘 못 벌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고전하는 그런 회사로 보이지만 하이닉스한테는 뭐가 있었다고요? 하이닉스한테는 도끼가 있는 회사라고요. 원팀 스피릿이 있고 도끼가 있고 그 다음에 솔루션 중심의 조직 문화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그런 걸로 인해서 하이닉스는 힘이 세다. 그 다음에 고유한 경쟁력이 있고 어쨌든 DRAM 기술력은 그래도 넘버원이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2008년부터 눈독 들이 시작했다가 2011년 11월에 드디어 이제 하이닉스 인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가지고 하이닉스를 갖다가 인수하게 된 겁니다. 인수해가지고 그런데 하이닉스를 인수했던 2011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DRAM 가격이 반토막이 난 거예요. 50% 폭락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2012년에 엘피다가 일본 회사 엘피다가 일본의 반도체 연합회사 엘피다가 2012년에
파산해 버려요. 더 이상 그렇게 이제 뭐 반도체 값이 뭐 똥값이 됐는데 견디질 못하고 파산했는데 바로 그때 최태원 회장이 하이닉스를 갖다가 인수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인수 첫 해에 하이닉스는 적자였어요. 인수 첫 해에 하이닉스는 적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태원 회장이 투자를 계속해가지고 그 반도체 공장을 뭐라고 하냐면 팹이라고 하거든요. 패브리케이션의 준말. 팹을 갖다가 건설하는데 제가 한번 가봤더니 그 안에 어디죠? 뭐 ASML인가? 그 회사에서 나온 그 뭐야 반도체 공정의 어떤 그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 하나가 6천억, 7천억 그렇게 하더라고요. 기계 하나가 6천억, 7천억인데 반도체 패브리케이션 팹 하나 만드는데 돈이 얼마가 들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잖아요. 그런데 인수한 첫 해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츠러들지 않고 SK텔레콤이 인수한 거니까 어쨌든 SK에서 거기에다가 팹을 갖다가 짓기 시작하면서 투자를 더한 거죠. 그래가지고 2011년에 M14이라고 하는 팹을 지었는데 그게 어디 있냐면 경기도 이천에 M14이라고 하는 팹을 갖다가 SK 이제 이때부터는 SK 하이닉스가 된 거죠. SK 하이닉스가 그 팹을 갖다가 짓기 시작하는데 하이닉스가 그 팹을 갖다가 짓기 시작한 게 1997년 이후에 최초였대요. 그러니까 20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 팹을 갖다가 짓기 시작해가지고 2015년에 준공이 됐다. 뭐 그런 이야기가 쭉 있는데 그 다음은 그냥 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삼성전자 턱 밑까지 따라올 정도로 이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HBM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든지 제가 봤을 때는요. 이 판을 흔들어야지 그래야지 이게 성공하는 것 같아요. 기존의 루틴한 방식으로 가면 여기서 뭐가 나오지가 않아요. 예컨대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칼 들고 싸웠으면 다윗은 공중에 새들의 먹이가 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패러다임을 바꿨잖아요. 쟤는 칼 들고 있는데 돌 던져가지고 맞박에다가 돌 맞춰가지고 그래가지고 쓰러뜨려가지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 하이닉스는 죽었다 깨나도 삼성전자를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삼성에 있었을 때, 삼성에서 변호사 할 때 윤종용 부회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윤종용 부회장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삼성전자는 소니를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지금은 소니하고 삼성전자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회장은 왜 나중에 회장님 되셨나? 부회장이시겠죠? 윤종용 부회장은 왜 그 삼성전자하고 말씀을 하셨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소니의 숙련공들을 삼성의 숙련공들이 따라가지를 못하더래요. 일본의 그 소니의 아주 장인 정신으로 철저하게 그 무장된 그 소니의 그 기술진들을 그러니까 숙련공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성전자에서 날고 기는 그러한 사람들 뽑아가지고 소니 공장에 일본에 딱 보내면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코피 터져가지고 왔대요.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삼성이 소니를 이겼습니까? 소니는 그와 같은 아날로그적인 방식에 특화가 되고 경쟁력이 있으니까 아날로그 쪽으로 계속 간 거예요. 삼성은 아날로그 가지고는 소니를 이길 수 없다라고 철저하게 깨달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디지털로 간 거예요. 사람 손으로 아무리 정교하게 해도 디지털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훨씬 더 정교하게 훨씬 더 많은 양을 쫙쫙쫙 찍어내니까.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도 컨벤셔널 D램 가지고는 삼성전자를 따라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한 게 뭐냐면은 HBM인데 이 HBM이 메모리의 패러다임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꿨느냐? 이전까지는 이 메모리를 속도 경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가 있는데 8차선 도로가 있는데 그 제 차가 티코였단 말이에요. 그럼 뭐 얼마로 가겠습니까? 한 70, 80km 덜덜덜 떨렸겠지. 그런데 제네시스가 딱 나타나. 제네시스는 한 150까지 쭉쭉 간단 말이야.
그런데 포르쉐가 딱 나타나 250 하면서 엘란트라 지나가면서 엄지척 하면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1단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그런 식으로 경쟁을 했었는데, 속도 경쟁을 했었는데, HBM은 속도 경쟁이 아니라 아예 차선을 넓힌 거예요. 그러니까 8차선에 시속 100km로 그 막 가면은 몇 대가 가겠습니까? 한 시간에 8차선 도로를 시속 100km로 쫙 가면은, 그러면은 만 대가 간다고 쳐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시속 100km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100km가 안 나오는 거야. 시속 50km로 가는 거야. 그러면 삼성이 10,000대 가는 동안 하이닉스는 5,000대밖에 못 간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발상을 바꿔가지고 8차선 도로를 1024선 도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속 50km라고 해도 차가 1024차선이 되면은 삼성전자가 100km로 10,000대 보낼 거를 1024차선이면은 100만 대 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속 50km만 하더라도. 비유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저도 잘 모르는데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속도에서 구조 경쟁으로 바꾼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8차선 도로를 1024차선 도로로 만든 게 HBM이다. 기존에 있었던 그 반도체는 어떻게 했냐면 요만한 이렇게 디스크 같은 CD 같은 거기에다가 막 심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면에다가 심은 거예요. 근데 HBM은 뭐냐면 이걸 쌓아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원을 달리하는 거예요. 차원을 달리해가지고 기존의 컨벤셔널 그 D램이 평면을 갖다가 평면에다가 요만한 그 CD에다가 얼마나 촘촘하게 막 박아 넣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10만 개 박아 넣었어. 우리는 기술 해가지고 그 머리카락에 10분의 1짜리를 만들어가지고 100만 개를 박아 넣었어. 대단하다. 우리는 10만 개인데 쟤네는 100만 개 기술이네. 그랬는데 10만 개라고 하더라도 10만 개를 100장을 갖다 이렇게 쭈룩 쌓아 올리면은 10만에 100장이면 1000만 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평면적으로 가는 거하고 3차원으로 올라가는 거하고 당해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HBM이 이런 것들인데 이거를 SK 하이닉스에서 더 먼저 선도적으로 개발한 거예요. 왜 선도적으로 개발했느냐?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SK 하이닉스에서는 어쩔 수 없다. 여기에 몰빵을 해야 된다. 우리가 삼성전자 이기려면 되든 안 되든 이걸 해야 된다. 여기서 성공하면 우리가 삼성전자 따라잡을 수 있는 거고 실패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냥 거의 배수진 친 것처럼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 제가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게 성공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SK의 SK 그룹하고 하이닉스하고 시너지가 났던 것 같아요. 어떤 시너지가 났느냐? 일단은 그 최태원 회장이 하이닉스를 인수한 다음에 하이닉스에 뭐를 봤냐면 애니멀 스피릿 같은 걸 본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SK 그룹은 어떻습니까? 유공 저희 때 경제학과 경영학과 졸업한 친구들 80년대에 이제 90년에 저희가 졸업했으니까 유공 같은 회사는요 너무너무 좋은 회사였어요. 할 일도 별로 없고 월급은 그냥 따박따박 나오고 보너스 그냥 제때 딱딱 나오고 석유 회사니까 망할 일도 없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회사입니까? GS 칼텍스 이런 회사들 그다음에 유공 이런 회사들 무지무지하게 좋은 회사였어요. 그다음에 SK텔레콤은 어떤 회사였습니까? 더 끝내주는 회사였지. SK텔레콤이면 진짜 끝내주는 회사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삼성 같은데 제가 있어봤지만 삼성은 경쟁이 막 치열하고요. 정내미가 별로 없어. 솔직히 말하면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그 삼성은 딱 제가 다녀보니까 무조건 1등을 해야 돼. 그러니까 삼성이라고 한 조직 자체도 1등을 해야 되고 삼성이란 조직 내에서도 내가 또 1등을 해야 돼. 우리 팀이 1등 피곤해. 이런 데인데 SK는 그렇지 않습니까? 석유 그냥 우리는 그냥 평타만 유지해도 일정한 수익은 따박따박 나오는 거고 SK텔레콤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SK그룹은 그러한 독함 같은 게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받은 SK의 이미지는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석유공사 그다음에 그 SK텔레콤이 뭐였죠? 한국 이동통신인가?
거의 공기업이잖아. 공기업 인수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뭐 이런 이야기도 한단 말이죠. 내가 뭐 나한테 그 뭐야 유공 줬으면 나도 뭐 그 정도 했겠다. 어? 뭐 내가 뭐 한국이동통신 뭐 내가 인수했으면 나도 뭐 그 정도 했겠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뭐 꼭 그런 건 아닐 거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치열함 같은 게 부족한 회사가 LG도 그랬던 것 같고 SK도 그랬던 것 같고 그런데 SK가 조금 더 심했던 거 아닌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SK에서 근무해 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하이닉스는 다르잖아요. 하이닉스는 악이 바친 회사예요. 그냥 그 뭐랄까 여기까지 도끼가 차오른 회사예요. 죽을 둥살둥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 최태원 회장이 SK 그룹에다가 그 접목을 이게 제가 봤을 때는요. 최태원 회장의 비범함이 이런 데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그 SK의 문화를 하이닉스에 인수한 게 아니고 전파한 게 아니고 하이닉스의 문화를 SK에다가 전파하려고 했대요.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쉬운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점령군이야. 그러면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SK를 따라가야지. 뭐 이렇게 뭐 보고서 쓰는 양식이나 무슨 뭐 시스템이면 다 이런 거 SK 시스템으로 가야지. 하이닉스가 뭐 무슨 이야기를 해.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인데 그런데 하이닉스를 인수한 다음에 최태원 회장은 하이닉스의 저런 문화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이닉스의 DNA, 첫 번째 독함, 스마트하면서도 독해야 된다. 두 번째 원팀이 돼야 된다. 원팀 스피릿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게 뭐였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된다. 이러한 하이닉스의 문화가 오히려 SK에 퍼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다음에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굉장히 천군만마를 얻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첫 번째 SK가 하이닉스를 인수하니까 SK 하이닉스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름 고급 인력들이 하이닉스가 망할 줄 알았는데 SK가 뒤에 버티고 있네. 그러면 하이닉스도 뭐 SK 하이닉스도 괜찮겠네라고 하면서 왔고 그 다음에 SK에는 뭐가 있습니까? SK텔레콤이 있잖아요. SK텔레콤하고 그 제일 연결되는 같이 일을 많이 하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퀄컴 같은 그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하고 퀄컴의 회장하고 아주 막역한 사이래요. 그러니까 그 SK가 하이닉스를 인수했으니까 퀄컴 회장하고 SK 하이닉스 회장하고 다이다이 이렇게 노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 뭐 퀄컴 밑에 을 같은 역할 아니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하이닉스 직원들이 우리 회장님이 이제부터는 회장님이 최태원 회장이 된 거예요. 우리 회장님이 퀄컴 회장님이랑 같이 동격으로 노는 걸 보고 야 이전까지는 우리가 퀄컴의 하청업체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서름을 갖다가 씻어냈다. 뭐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뭐 또 몇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하이닉스 직원들의 평생 소원이 뭐였냐면 경쟁사를 이기는 거였대요. 경쟁사가 어디겠습니까? 삼성전자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삼성전자를 이길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겠죠. 그런데 진짜로 잘하면은 시가총액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제가 확인한 거 160조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160조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야? 어마어마하죠. 하지만은 2084조하고 1924조는 거의 이제 붙은 거잖아요. 지금 역사상 이렇게 삼성전자가 거의 2000조에 90%면 1800조란 말이에요. 1900조면은 95%까지 따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시가총액이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90%를 초과한 거예요, 지금. 야, 이거는 진짜 제가 왜 그러냐면 한 열흘쯤 전인가요? 제가 조선일보를 봤었는데 조선일보에서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80%를 돌파했다. 어마어마한 거다. 이 기사를 제가 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그러면서 한번 하이닉스 이거 한번 봐야 되겠네. 그러면서 언제 한번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려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270만 원, 주당 270만 원. 그 다음에 1900조 돌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물론 이제 또 폭락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2000조. 지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거의 똔똔 아닌가? 그 삐까삐까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하이닉스는 SK 그 그룹 전체 자산의 를 읽었는데 그 책에서 봤을 때는 자산의 3분의 1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3분의 1이 아니라 거의 한 80% 90% 이상 되지 않을까? 영업이익은 그때 80%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90% 훨씬 더 넘었을 거예요. 시가총액이 2025년 10월 말에 400조일 때 그때 자산 영업이익의 80% 자산의 3분의 1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시가총액이 2,000조 가까이 되니까 거의 뭐 이제 SK에서는 하이닉스밖에 없는 거 아닌가? 텔레콤이나 뭐 그다음에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회사들은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회사 아닌가?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SK 이노베이션이나 특히 SK 텔레콤은 어떤 회사입니까? 내수 기업의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물론 SK 이노베이션은 수출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뭐 우리하고 일반 소비자들하고는 그렇게 그건 없고 그다음에 유공하면 공사하고 그러면 내수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강한데 SK 하이닉스는요. 매출의 90% 이상을 수출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면 이게 SK 하이닉스는 어떤 회사다? 글로벌 기업이다. 삼성전자는 뭐 가전제품이라도 파니까 내수가 얼마라도 있긴 하죠. 그 다음에 핸드폰 파니까 하이닉스는 그런 것도 없어요. 오로지 반도체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생산되는 거의 거의 대부분을 수출하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다? 글로벌 기업이 됐다. SK 그룹 자체가 하이닉스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 그 기업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는 SK 하이닉스가 SK 텔레콤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화두인 AI에 있어서 제일 앞서가는 그런 회사가 된 것이 아닌가. 삼성전자와 쌍두마차로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회사가 AI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 엊그저께 홍정도 부회장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사업가로서 이게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특히 재벌 2세, 3세 이런 분들이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내가 회장을 맡았을 때 회사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 알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이건희 회장이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병철 회장이 물려준 삼성그룹 대한민국의 그 빅4 안에 드는 재벌 그룹이었는데 그거를 그 회사를 이건희 회장이 아주 그냥 우뚝 선 부동의 넘버원으로 만든 분이 이건희 회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병철 회장님보다도 이건희 회장님이 더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뭐 최태원 회장 관련해 가지고 뭐 이런저런 뭐 사생활 문제도 있고 막 뭐 그런 것도 그 옛날에 그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려 그리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최태원 회장도 이건희 회장님하고 같은 반열에 올려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는 왜 그렇습니까? 그 SK는 2번 점프를 했어요. 어떻게 점프를 했었냐면은 첫 번째는 최종건 회장님이 SK를 만들었을 때 그때는 교복 만들고 그런 회사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최종건 회장의 동생인 최종현 회장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유공인수해가지고 팍 커지고 그 다음에 SK텔레콤을 1994년에 인수했거든요. 한국이동통신을. 그렇게 2번의 빅딜을 딱 해가지고 SK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4대 그룹까지는 아니어도 5대 그룹까지 됐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이 2011년, 2012년 이때 하이닉스를 인수해가지고 지금은 SK 하이닉스가 SK 그룹이 SK 그룹 뭐 딴 거 볼 것도 없잖아요. 삼성은 삼성전자고 SK는 SK 하이닉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우리나라 4대 재벌이 아니라 우리나라 양대 재벌
2대 재벌로 만든 그러한 사람이 최태원 회장 아니겠는가. 그렇다라고 하면 경영 능력은 회사 자체를, 그룹 자체를 새로운 그 모습으로 변모시킨 거는 경영자로서 충분히 뭐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에 있었을 때에는 삼성그룹에는 두 종류의 그 회사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삼성전자가 있고 삼성후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SK그룹에는 두 종류의 회사가 있는 것 같아요. SK하이가 있고 나머지는 다 SK로운가 뭐 텔레콤 뭐 다 합쳐가지고 어쨌든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버틸 수 있게 된 거는 삼성전자하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하고 두 회사가 어마어마한 그러한 실적을 보여줘서 우리나라가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임직원들은 제발 거위 배를 가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재용 회장도 그렇고 최태원 회장도 그렇고 더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우리나라를 좀 진짜로 그 선도에 가는 그러한 기업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